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 편이고요. 네, 이론 차근차근 보면서 문제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출 주제 25번입니다. 조선의 경제와 사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키워드 정리된 거 한번 봐주시고 조선 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나오면 토지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가 될 텐데 이 토지 제도 문제는 고려 시대부터 복잡하게 변화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골고루 나눠주고 제때 다시 걷어들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게 조선시대에도 연결돼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네, 토지제도 변화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과전법이라는 글자 나오는데요. 과전법은 전직, 현직 관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직전법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뭔가를 준다. 이 지급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구별해서 기억을 꼭 해주세요. 과전법이 나오는 거는 이제 고려 시대거든요. 고려 시대 과전법이 나오게 되는데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이미 관리를 그만두었는데도 전직 관리에게도 주는 겁니다. 전직, 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한정을 해서 토지, 과전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다. 해당 토지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 있어요. 이 농민들에게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좀 주는 겁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이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였어요. 후반부의 모습인데 이게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친원파가 가지고 있는 대농장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를 했던 거거든요. 토지의 일종의 재분배와 본인들의 세력의 어떤 경제적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그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전직, 현직 관리한테 준다라고 하는 건 이 한정된 땅이 계속해서 나가기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 토지 부족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직전법이 무엇이냐? 이것도 별표 3개가 붙어 있죠. 세조 때 한 건데요.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이제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직한테도 다 주니까. 그래서 이걸 고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 토지에 대한 여전히 수조권 주고 있습니다.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제 이 땅에 대한 자체 권한을 주는 거가 문제가 된다라는 의식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종임금 때가 되면 9대 임금인 성종 때가 되면 관수관급제가 됩니다. 나라에서 거두고 나라에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녹봉의 개념입니다. 뭔가 현물이나 금액으로 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회사에 다니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관리들이 퇴직에 대비해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좀 무리하게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과전법은 내가 퇴직을 해도 여전히 수조권이 주어졌지만 직전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있을 때에만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 최대한 땡기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안 걷어도 되는 추가적인 세금까지 걷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한테 너무 과다하게 세금을 수취하게 되니까 관청이 이제 이 관리들을 믿지 못하고 국가가 정량을 걷어서 원래 줘야 되는 양만 정확히 주게 되는 관수관급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제도는 백성들이 살기에 편하고 국가가 이 커다란 나라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취제도 한번 볼게요. 수취제도. 그러면 세금을 걷는 제도는 뭐가 있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세입니다. 전세.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세종대왕 때 이 토지세를 거두는 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맞춰 놓습니다. 공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내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보이는 부분인데 땅이 전부 다 똑같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세종이 그래서 뭘 했냐면 어떤 땅은 굉장히 기름져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데 어떤 땅은 굉장히 척박하단 말이에요. 이 두 땅에서 똑같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땅의 비옥도를 조사를 해서 레벨링을 합니다. 1등급의 땅부터 6등급의 땅까지 그냥 땅의 레벨을 6단계로 나누었어요. 이게 전분 6등법입니다. 전분 6등법이고
밑으로 보면 연분구등법은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랑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풍년일 수도 있고 흉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풍년이 있을 때랑 비교도 안 되겠죠. 홍수, 기근, 가뭄 이런 게 든다고 하면 그래서 혹시 풍년일 때, 흉년일 때에 똑같이 거두면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풍년과 흉년이 왔을 때 레벨을 나눠서 그 해에 풍작을 좀 결정을 해가지고 등급을 9단계로 나눠둡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랑 똑같이 거둘 수는 없는 거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금의 기준을 나누어서 누가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거 없게 하고 백성들이 힘들 때에는 나라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들에게 무리하게 수치하지 않을 것 철저하게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한 요 공법이 실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부분에서 조선 전기가 그랬죠. 공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납. 이건 좀 특수한 세금인데 집집마다 부과를 했던 거예요.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토산물 겸 특산물인데 예를 들어 경상북도 같은 데 가면 경북은 이 사과나 이런 과일류 같은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많이 되는 지역에서는 그거를 세금으로 추가적으로 내는 게 있었던 겁니다. 제주도라면 귤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바닷가 동네라면 해산물을 또 들 수가 있겠고요. 산지라면 약초 같은 게 해당됐을 수도 있겠고 특산물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산물을 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전세 내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를 제때에 관청에다가 이 부여된 공납을 제때로 납부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특산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혹은 가지고 와서 납부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신 납부해주는 방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대가를 점점 올려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방납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금을 걷는 관청과 방납업자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납업자가 갖고 오는 것만 세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개인이 직접 가져가면 아무리 좋은 등급의 물건을 가져가도 이거 하품이야 라고 하등급을 찍어가지고 받지 않는 케이스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0,000원어치의 가령 제주도라고 가정해봤을 때 내가 10,000원어치의 귤을 바치면 되는데 내가 10,000원어치의 좋은 귤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 품질 별로야 이러면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납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이거 지금 세금 내야 되는데 내 거는 하등급이라고 한다. 너가 좋은 등급 구해서 대신 세금을 납부해줘라. 그래서 방납업자가 그러면 5만 원 내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이 방납업자가 10,000원어치의 그걸 사가지고 납부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4만 원의 차등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반반 나눠서 관청과 방납업자가 먹는다던가 이런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거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세금은 내야 되는데 우리 세금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비싼 대금을 지급하면서 방납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굉장한 폐단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반부에 대동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노동력 바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금은 노동력인데요. 군대 가는 군역이 있습니다. 군사훈련과 전쟁에 동원되거나 군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군역이고요. 역은 두 개로 나뉩니다.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는데 이건 정말 그대로 생노동력이에요. 성을 쌓는다거나 왕릉을 만든다거나 저수지를 판다거나 하는 거에 노동력을 주는 겁니다. 물론 돈을 받지 않고 이걸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옛날 백성들 굉장히 극한 직업이죠. 낼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역을 내는 건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부른다고 이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역이나 요역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농사 때문에 바쁜 농부들은 여기를 가지 않고 돈으로 이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군포입니다. 군포. 1년의 군역을 면제받는 조건이 2필의 옷감을 내면 되는 건데 요거를 또 더 걷거나 하는 게 있고 이 2필이 일반 농민들이 부담하기에 상당히 과한 어떤 액수였다라고 나중에 나와서 이것도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3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 지금 봤고요. 이게 지금 조선 전기의 모습이었는데 자 후기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지금 위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수취제도 인조 때 영정법을 합니다. 이거를 세종대왕 때 버전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았고 임진왜란이 지나가게 되면은 땅 자체가 완전히 짓밟히게 돼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비옥도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세금 액수를 확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전쟁이 수십 년 동안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전이랑 똑같이 전쟁 이전처럼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조 때에는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풍흉에 관계없이 그냥 세금 자체를 확 낮춰줍니다. 토지를 1결당 4두에서 6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맞춰가지고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 공납 부분에서 특산물 제공하는 거, 방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방납의 심각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숙종 때가 되면은 전국으로 퍼지는데 대동법이 전국으로 퍼질 때까지 100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반대했을까? 내용을 한번 볼게요. 특산물을 내는 대신에 갖고 있는 토지의 기준에서 토지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겠죠?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구별을 하겠다. 이전에는 뭐가 기준이었죠? 이전에는 집집마다 내는 거였어요. 내가 땅이 없는 소작농이어도 그냥 한 가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갖고 있는 땅의 결수에 따라서 땅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내. 땅 조금밖에 없어? 그럼 조금 내. 이거 현실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특산물 내지 말고 괜히 방납업자 끼고 이러지 말고 쌀이나 곡식이나 기존에 세금 냈던 것처럼 쌀이나 배, 옷감이나 동전으로 납부해 라고 합니다.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게 되면 좀 심플해지겠죠? 그러면 그동안 특산물로 대체했었던 국가가 필요한 물품 같은 건 어떻게? 특산물이 옷감인 경우도 있고 무슨 그릇인 경우도 있고 소금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라에서 필요한 거를 특산물 세금으로 충당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돈이나 곡식이나 옷감으로 내라 그러면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선해청이라는 창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걷어들이는 대동법의 결과 들어오는 세금들 있죠. 대동법으로 올라오는 쌀, 옷감, 동전을 관리하는 창고가 선해청입니다. 이 선해청에서 거두어들인 공납에 해당하는 대동법으로 거둬들인 세금들을 공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인에게 주고 이 공인이 각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사가지고 제공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상인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 방납의 폐단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살기 편해지겠고 반대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안 내도 됐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니까 싫어했겠죠.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 안에는 일반 양반 관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대동법이 확산되는 게 싫겠죠. 그래서 1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조의 그 유명한 균역법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균역을 그 옷감 2필 내고 이거 면제받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이 2필이 너무 컸다는 거죠. 이거의 부담을 줄여두기 위해서 1년에 2필씩 냈던 거를 50% 삭감해서 한 필만 내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큰 액수를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진 그 재정 부족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채우려고 다양한 방식의 추가 세금을 개설을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그걸 또 걷어들이면 굳이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준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다. 결작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영조가 고안해냈던 건 첫 번째 결작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한테 조금 더 걷는 거예요. 네가 좀 더 내. 라고 이렇게 토지의 소유자인 지주에게 1결당 일정 구간상 2두씩 추가로 내시오 라고 부과를 또 했고요. 선무군관포라는 걸 또 만들어요. 이거는 일종의 일부 상류층에게 양반들 중에서 과거 시험 합격하지 못해가지고 직급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명예직을 주면서 그걸 1년에 군포 한 필 내라 라고 구멍난 재정을 보충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잡세가 있어요. 비싼 물품 거래하는 어장세, 소금세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수익이 큰 집단들한테 추가로 세금을 부과를 해서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을 썼습니다. 굉장히 상부상조할 수 있는 거였죠. 수출제도는 백성들이 몰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제대로 자리를 잡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농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모내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보다 조금의 노동력으로 혼자서도 농사 지을 수가 있게 되니까 굉장히 이득이에요. 모판에다가 미리 심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잡초를 뽑을 때 미리 모판을 키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혼자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넓어지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농업의 큰 상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땅을 농사 지을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모내기법을 하면은 놀리는 그 기간상으로 보리도 여기다가 같이 심을 수가 있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보다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엔 좀 자급자족만 했었는데 굳이 먹고 사는데 필요 없는 것들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호식품이죠. 담배가 있고요. 건강식품이잖아요. 인삼, 소득이 높은 상품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내다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업이라는 게 있는데 광산 아시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일종의 광산 전문 CEO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덕대입니다. 덕대가 등장을 해서 광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돈이 오갈 수 있는 장소를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게 되고요. 자, 가장 두드러질 만한 특징은 바로 상업인데요.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논리 때문에 사, 농, 공, 상 순서로 직업의 귀천을 가립니다. 선비를 제일 높게 쳐주고요. 사실 돈만 짓는 걸 가장 하급이라고 봤는데 이제 상업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부에서 정한 어떤 상업만 그래서 공식적인 무역이라던가 공식적인 가게에서만 장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개별적인 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상, 지방의 장시를 열어가지고 연결해서 물품을 교역을 한다던가 각지의 거점을 더 가지고 상권을 장악하는 개별적인 거대한 상인 집단,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운영하는 상인들인데 규모가 커다란 집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상인들이 개성에서 활동했었던 송상이 있고요. 부산에서 활동했었던 내상이 있고 그리고 의주 쪽에서 저기 윗동네 의주에서 활동했었던 만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벌이죠, 재벌. 거상.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의 단위가 커지고 상업이 활발해지다 보면 물물교환으로 이제 안 돼요. 돈을 보관을 할 때 곡식으로 보관하면 곡식이 썩을 수도 있고 보관할 창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바꾸면 그냥 상자에다가 넣어서 보관만 하면 되잖아요. 보관과 활용과 저장에 용이했던 겁니다. 드디어 화폐, 동전, 상평통보가 전국전으로 유통이 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동전, 엽전이라고 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시장이 주기적으로 열리게 되어요. 상업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제도 어땠을까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반, 사실은 이렇게 4개로 분화가 돼 있는 건 아니었고요. 초반에 조선의 신분제도는 사실 양인과 천인이 있어요. 천인. 천민이죠. 천인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만 만들었던 건데 조선이 유교를 깊이 받아들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후반부로 좀 넘어가고 하면은 이게 양인 계층에서 세 종류로 분화를 해버립니다. 일반 양민들이. 그래서 제일 위에 양반이 있고요. 원래는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벼슬이 있는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했어요. 문반, 무반, 공부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부인, 자녀, 친척들까지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하나의 신분 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가문까지 지칭하는 말로 신분으로 나중에 통용이 되게 되고요. 그 중간에 중인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중인. 말 그대로 중간에 낑겨 있습니다. 일반 백성과 양반 사이에. 기술직이 주로 중인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역관, 기술관, 의관,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 향리, 그리고 서얼, 양반과 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서얼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양반은 아니고 그 밑으로 중인으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계층, 실제로 행정실무를 담당하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직들은 전부 중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밑에 일반 농민으로 대다수가 구성되어 있는 상민이 있습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수공업자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일반인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가장 많은 두툼한 계층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요 상민 집단이 되겠죠. 주로 여기서 세금도 크게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랑 관계없는 게 천민입니다.
천민. 한 명의 사람으로 카운팅이 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천민이고 대표적으로 노비 천민입니다. 세금 안 내죠. 백정.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일을 하는 백정. 이 백정은 생명을 빼앗는 직업이라서 천민으로 분류가 됐고요. 전보는 무당 그리고 광대. 이 광대도 천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사회 구조, 이런 식으로 차별받는 신분층이 생기고 혜택을 누리는 집단이 생기면 당연히 여기에 몰리게 되겠죠. 사회 구조, 점점 양반이 증가합니다. 양반에 주는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양반이라고 전부 군대를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약간 조건부 면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남자분들 군대 가실 때 뭐 20살이 넘으면 바로 영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해야 돼요. 재수를 해야 되고 하면은 바로 영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부 학업을 이유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뤄지는 게 아마 나이가 상당히 뒤로도 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대학원 가겠다, 내가 박사 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업 목적이 있으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것도 뭐 한계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특별한 학업적인 목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조건부에 따라서 이거를 면제를 받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양반은 좀 쉬웠다라는 거죠. 양반 같은 경우는 벼슬을 하고 있으면 또 면제가 돼요. 이미 나라에 노동을 바치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양반이 이게 면제라고 하는 게, 원래 양반 자체가 급제한 문반 무반이잖아요. 그걸 본래는 양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라에 이미 나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바치고 있으면 군대가 면제가 되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양반은 본래는 군대를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안 가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게 양반들이 훨씬 유리했다는 거죠. 양반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당연히 누구나 양반이 되고 싶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늘리기도 해요. 어떻게?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누구나 다 양반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땅이 너무나 황폐화됐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모자라요. 국가 재정이 모자라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했었던 게 납속책이랑 공명첩인데, 납속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면천받는 거예요. 돈 내고 노비에서 뭐 없어지거나 노비에서 일반인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거를 보통 납속이라고 하는데, 일정 금액을 내면 그 대가로 신분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특정 벼슬을 주는 거가 바로 납속입니다. 그러면 공명첩은 뭐냐면 그냥 단어 그대로예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첩지입니다.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공수표 같은 건데, 이 공명첩은 돈을 받고 형식상의 관직을 줍니다. 실제 일하는 건 아니고 이름만 있는 관직을 주는 백지 임명장이에요. 나 양반이야 라고 할 수 있게 그냥 껍데기만 주는 겁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반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양반이 되면 너 사람이 무시하잖아요. 진짜 양반 아니잖아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거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족보를 또 그렇게 위조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낑겨 넣는 방식으로 세금과 노동력을 면제받기 위해서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본래 우리가 신분을 그려보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보통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양반 조금밖에 없고 중인, 뭐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요 정도가 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신분의 피라미드인데, 요게 후반이 되면은 거꾸로 바뀐다는 거죠. 양반이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국가가 지탱이 되지 않죠. 세모를 이렇게 세우는 건 쉽지만 거꾸로 세우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당연히 신분제도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신분제의 동요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새롭게 조작과 뭐 구입과 이런 걸 통해서 양반이 된 새로운 양반들이 있고, 기존에 뼈대가 정말로 있는 양반들도 있겠죠. 이들끼리 또 얼마나 싸웠겠어요. 진짜 양반과 가짜 양반끼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향전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 운영을 놓고서 이 기존 양반인 옛날 이 사람들이 있고, 나도 이제 양반이야 라고 하면서 회의에 나오는 새로운 양반들이 있는데 절대 화합이 될 수가 없겠죠. 요 대립이 이 지역마다 격화가 됐고요. 이러면 피해를 보는 집단 중에서는 국가도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집단이 증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가
텅텅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민의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재정이 비어가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공노비, 관청의 노비들을 대거 해방을 해서 일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순조 때 엄청 크게 한번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금을 내는 일반인이 되도록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후반부에 여성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신사임당 대표적인 인물이죠. 조선 전기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 화가이기도 하고요. 문학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진 율곡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5만 원짜리 화폐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죠. 초충도 같은 유명한 그림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유명한 여인으로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상 김만덕이라 그러죠. 조선 후기의 제주도 상인입니다. 원래 제주도는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나라의 허락 없이는 육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김만덕이 제주도에 커다란 흉년이 들었을 때 본인 개인 재산을 다 열어가지고 창고를 열어서 육지의 곡식을 다 구입해가지고 그 제주도 백성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제주도를 구한 적이 있어요. 요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정조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서 소원을 물어봤더니 제주도를 벗어나서 금강산 구경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금강산도 구경시켜주고 한양도 구경을 시켜주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선해청에서 주관했다. 여기 힌트 첫 번째, 선해청.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으로 납부한다. 이거 대표적인 거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했다. 특산물을 냈었던 이 공납을, 이 특산물 내는 거를 쌀, 배, 동전으로 납부하는 걸로 바꿨고 이거가 모이는 창고가 선해청이다. 요거는 대동법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3번으로 답 찾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제도로 옳은 것은 양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포를, 이 군역에 대한 군포를, 옷감을 절반으로 줄여주고자 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메울까라고 의논을 했더니 신하가 이거 어장세나 소금세 같은 추가적인 잡세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 영조가 실시했었던 군역을 줄여주는 균역법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실제로 어장세나 소금세도 있지만 선무군간포라고 이제 상류층에게 명예직을 주어가지고 돈을 받는 것도 있었고요. 결작 같은 거 지주들한테 추가 징수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균역법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1번 과전법이 실시되었어요.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데 과전법이 나오네요. 과전법은 고려 말기입니다. 고려 말기에 나왔죠.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를 제안하는 거니까 1번이 아니고요. 모내기법이 확산되는 거 조선 후기 맞습니다.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유통되는 거 조선 후기 맞습니다. 장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려서 상업이 활성화되는 거 조선 후기 맞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에 정부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곡물이나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신분을 상승시켜주거나 벼슬을 내린 이 정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이것은 납속책,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하자면 공명첩이 있었죠.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 26번으로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이제 문화사 파트인데요. 교육기관부터 보겠습니다. 교육기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림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이 있죠. 지금도 있죠. 성균관. 한양에 설치된 조선의 최고의 학부이자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여기 입학하는 학생들이 훗날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입학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못 갑니다. 이 과거시험도 단계가 있거든요.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어요. 속과에서 합격을 해야지만 대과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법고시 같은 거 1차, 2차 있는 것처럼. 그래서 1차 시험인 속과 합격을 해야 생원이나 진사라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렇게 생원이나 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성균관의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원과 진사의 구별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험을 볼 때 뭐 객관식 비스무리한 단순 정보로 시험을 보는 거를 이거를 합격하면 생원이 되고요. 나름대로 논술을 해가지고 보는 거를 진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등급이지만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진사시를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은 했대요. 논술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많이 보는 허생원과 김진사는 여기에서 나온 호칭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원과 진사까지만 되어도 체면치레는 하는 거예요. 1차 시험에 해당하고요. 요 생원과 진사들이 입학을 합니다. 이 성균관 안쪽의 주요 건물은 요게 좀 특이한데 조선시대의 교육기관들은 공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는 기능을 겸합니다. 그래서 대성전이라는 공자 사당 그리고 유명한 성현들이 있어요. 이런 제사를 담당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대성전이 있고요. 강의실이 있습니다. 명륜당이라는. 그리고 거기에서 기숙하거든요. 기숙학원 같아요. 기숙학교 같은 거라서 동제서재라는 기숙사가 있고요. 도서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존경각이라는 도서관도 있죠. 이거는 관학이에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그리고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양에 있습니다. 한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향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방에도 학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방에 고을마다 하나씩 만들어준 중등교육기관이에요. 중앙에서 선생님을 보내줍니다. 교수하고 훈도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국립대학교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립대학교도 있고 학교도 그냥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립교육기관 볼게요. 대표적으로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지방에 공부하는 선비인 사림이 제사와 연구를 위해서 설립한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실시한 사람은 저기 풍기 지역의 군수였었던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을 처음에 만듭니다. 그러면서 서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왕이 정말 중요한 인물을 모시는 서원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현판을 써줄 때가 있어요. 왕이 써준 현판을 받으면 그거는 사액 서원이 됩니다. 편액을 받고 편액과 서적 등을 받으면 일종의 면세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스페셜한 서원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사액서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조선시대 후기로 갈 때까지 굉장한 숫자로 늘어나게 돼서 1000개가 넘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기능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원이 많아질수록 나라에서는 재정 확충이 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서당이 있습니다. 서당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방에 설치된 초등, 아주 기초 교육기관입니다. 선비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선비와 평민의 자제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의 교육기관으로 기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바로 성리학인데 유교 철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한 형태를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킨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둘 다 지폐에 있는 사람이네요.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이 계시고 5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율곡 이희 선생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같이 언급이 되어요. 이황이 나이가 훨씬 많긴 합니다. 퇴계 이황은요. 풍기군수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사액서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왕에게 직접 청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게 선지에 가끔 힌트로 나올 때가 있고 군주가 지켜야 되는 도리를 그림과 도표 같은 걸로 설명을 한 성학 10도를 저수를 해서 선조 임금한테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름도 되게 비슷해요. 율곡 이희 한번 보겠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들이고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죠. 자, 이 율곡 이희는 뭐 천재입니다. 천재. 율곡은 9번이나 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정말 수재 중에 수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율곡이 공납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선조에게 수미법이라는 걸 처음에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쌀로 합시다. 대동법이랑 되게 비슷하죠. 요거를 제안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군주가 왕이 수양하고 닦아야 되는 덕목을 성학집요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또 선조한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조한테 뭔가를 바쳤어요.
군주가 지켜야 되는 또는 군주가 수양해야 되는 덕목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황은 성악 10도를, 이인은 성악 10요를 저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조에게 똑같이 다 바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편찬 사업 보겠습니다. 조선을 우리가 인쇄의 나라, 책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단히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됐는데 역사책 먼저 보겠습니다. 역사서. 조선 왕조실록 중요하죠.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00년어치의 연속 기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임금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간 CCTV가 있어서 이걸 다 기록을 해요. 춘추관이라는 역사책 만드는 관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임금이 죽으면 역사책 편찬 시작합니다. 그 해당 임금이 사망을 하면은 그때서야 실록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 썼던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와요. 이걸 사초라고 합니다. 이 사초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시정기라고 하는 추가 기록을 다 펼쳐놓고 전부 모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당연히 임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본인의 실록이 뭐라고 적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차 본인 사초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자기의 아버지 선왕의 조선왕조 실록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을까요? 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니까 뭔가 안 좋은 기록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고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직계의 임금이 이걸 보는 거를 엄격하게 금지를 했고 이걸 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점에서 조선 왕조 실록은 그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이 정도의 공정한 역사 기록을 이 정도의 연속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만들고 운영했었던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 정도 연속 기록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는 조선 왕조 실록 기록을 해주시고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4개의 그 역사 창고가 있었어요.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에서 보관이 됐다가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 딱 한 번 남겨놓고 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이거는 그 모 선비님이 등에다 짊어지고 산속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개로 사고를 늘리고요. 춘추관, 서울의 춘추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산으로 들어가요.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향산으로 들어가서 복사본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산으로 올라간 사고의 과정이 되겠고요. 자,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도 있네요. 성종이라는 임금 때 서거정이라는 분이 무려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쫙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동국통감이라고 있어요. 자, 지도 지리서 보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때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가 되겠고 중국이 가운데에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2번째로 큰 나라가 우리나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도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이 짱이에요. 그리고 이 중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조선은 2번째 짱입니다. 그래서 2번째로 크게 그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혼일, 혼란스러운 걸 하나로 만듭니다. 뭐를? 강리, 땅을. 그리고 역대국도를 표시합니다. 어디에? 지도에. 중국의 지도 파트를 보면은 중국사 부분에 이 중국의 역대 왕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국도라는 호칭이 또 붙은 거고요. 그리고 지리서 중에서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있네요. 성종 때 각 지역마다 땅은 어떤지, 풍속은 어떤지, 당군신화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의 정보를 전체를 모아서 만든 게 동국 여지승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윤리서 나옵니다. 조선 초반에 삼강행실도 나와요. 세종 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만한 충신, 효자, 연령의 행적을 글과 중요한 건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행실도라고 나옵니다. 글자 모르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유교 원리에 따른 큰 행사를 5가지로 정리를 해서 국조 올해의라는 책을 정리를 합니다.
성종 때 신숙주 등이 여러 국가의 행사에 필요한 의뢰를 정비한 의뢰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서 나오는 거 특이하죠. 농사직설 있습니다. 세종 때 실제 농민들의 경험을 채록을 해서 구술 채록을 해서 우리나라 땅에 맞는 농법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려 말기에 이암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들여온 책이 있는데 농상지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농상지묘는 원나라 때에 들여온 거니까 중국의 땅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맞춘 농사직설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금양잡록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성종 때 또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땅에 맞춰가지고 실제 현실적인 농서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특징이고요. 문화유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경복궁 있네요.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임금이 일도 하고 생활하는 조선의 1등 궁궐 법궁입니다. 주요 건물로는 가운데에 반장 건물로 근정전이 있고요. 외국의 사신, 주로 중국, 명나라 사신을 접대했었던 경회로라는 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소죠.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가 같이 많이 나오는데 요 두 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경복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창덕궁은 태종 이방원 때 만든 거고요. 한양을 또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들게 돼서 자 여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특징 나옵니다. 종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건데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주로 나오는 사진 볼게요. 경복궁에 근정전 사진 나오고 있고 창덕궁은 주변이 숲으로 덮여있고 후원이 있다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샷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묘, 가장 길쭉한 지붕을 가지고 있다는 정전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림과 공예가 남았는데 목류도원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왕자의 꿈을 듣고 그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 피안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목류도원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고사관수도가 있습니다. 강희안이라는 분이 바위에 기대서 물을 바라보는 노인, 노령의 선비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상적인 선비의 모습이라고 그린 거죠.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서서히 거기서 자연에 기대서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어떤 생활이다라고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고사관수도가 있습니다. 자, 공예품에서 유명했던 거는 분청사기입니다. 고려시대 유행했던 도자기 기억나시나요? 고려시대는 청자가 유명했었죠. 그런데 이 청자가 전쟁 겪고 고려가 망하는 과정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맑은 초록 색깔을 내는 청자를 구워내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청자 색깔이 좀 탁해졌어요. 그 탁한 청자의 색깔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종의 분칠을 합니다. 흰색으로 분칠을 해가지고 만든 약간 회청색의 어두운 빛깔의 도자기가 바로 분청사기가 되겠고요. 컬러가 그렇게 이쁘지 않은 대신에 분청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주 개성적인 민화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려서 가장 생동감이 있다고 평가받는 도기 중에 하나가 분청사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선비 문화, 유교 문화가 우선시됐기 때문에 돈에 집착한다거나 막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런 거를 가장 혐오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술작품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조선시대가 되면 아주 화려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깨끗하고 고고한 느낌의 예술작품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는 청자가 아니고 백자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담백하고 소박한 분위기에 선비랑 어울린다라고 해서 많이들 활용됐었던 게 바로 백자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조선시대 교육기관이 나오고 있는데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한 특징을 골라주라고 하고 있네요.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이 있었습니다. 경당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구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바로 1번에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만든 얘기겠죠. 조선 서울의 사부학당에서는 중등교육 담당한 거 맞습니다.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었고요. 사림이 세운 서원이 있었다. 특징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고구려 거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화폐로 보는 역사 인물입니다. 우선 여기 화폐에서 힌트가 다 나왔죠. 이 사람 율곡 이입니다. 강릉 오죽헌 그려져 있다고 하고 수미법 주장했다. 이 사람이 한 걸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앙부일구 제작했다. 이거 해시계잖아요. 해시계 제작한 거는 이제 세종대로 넘어가서 장영실이 되겠고 이건 1번 아니죠. 성악지묘를 저술하였다. 군주가 수양해야 되는 거 이거 모아서 성악지묘라는 책을 만들었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고 시무 28조를 건의하는 거는 고려시대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요거는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화통도감 설치하는 거는 고려 말의 최무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전주 사고입니다. 사고 한자 나와 있죠. 역사 창고입니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한 힌트가 있네요. 사초는 이 역사책의 재료가 되는 원본 기록서죠. 가를 보관했었던 여러 사고 중에 하나고요. 전주 사고의 이 땡땡땡은 전란 중에서도 소실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귀중한 역사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은 조선 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동의보감은 의학서고요. 경국대전은 법전이죠. 삼강의 실도는 유교 논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네, 정답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궁사랑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조선의 법궁이자 힌트네요. 조선의 법궁이자 북궐이라고도 불렸던 가의 아름다움을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감상하세요. 네, 이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 있는 전각이 나오고 있는데 근정전, 경회로, 향원정이 있습니다. 법궁의 법전이죠. 근정전, 조회 같은 거 하는. 경회로는 연회를 베풀어줬던 이 누각입니다. 향원정은 궁 속의 궁이라는 별칭 가지고 있는데 경복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경회로랑은 또 다른 연못을 끼고 있는 이 누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복궁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은 찾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27번, 28번 주제로 조선시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